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1월 28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냥 예년이라고 하네요. 예년이라는 게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좀, 사실 심각하게, 물론 미국엔 범죄가 워낙 많지만 사건이 보도가 됐네요. 캣콜링을 무시하는 여대생이 어떤 남성에 의해서 희살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19살 대학생이 아마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범인 26살인데 피해 여학생은 지금 사진상으로는 흑인인 것 같아요. 인종하고는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기엔 인종에 대한 부분은 얘기는 없어서 예뻐서 말을 걸었는데 무시해서 화나서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 보시거나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캣콜링이라고. 원래 캣콜링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남자분들 같은 건 예비군 훈련하는데 군복 입고 이제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 불고 이제 희롱하는 아니면 얼평 몸평하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캣콜링의 범죄에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포함해서 이제 길거리 헌팅 같은 것도 다 캣콜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철역 앞에 예를 홍대 입구나 이런 데서 당신 마음에 드니까 번호 좀 주세요. 이런 형태도 캣콜링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 캣콜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뻐 갖고 이렇게 한다. 그거는 사실 핑계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성 우월적 이성관 세계관이 녹아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건 명확히 아셔야 돼요. 남성분들도 명확히 아셔야 되고 여성분들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이건 그런 형태, 말하자면은 지나가는 여성을 얼굴 평가하고 몸매 평가하는 거 다 캣콜링. 즉 이른바 성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이거 시선 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캣콜링은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에서 고양이가 주인공인 의인화된 고양이로 인해서 그 고양이가 여자 고양이가 지나갈 때 남자 고양이가 휘파람을 부는 그런 게서 유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9세 여성이 휘파람을 불어. 그러니까 불거나 예쁜이라고 부르는 성희롱 행위, 캣콜링이라고 다시 한번 정의 드리고요. 뉴욕타임즈,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이 범인은 도널드 서먼이라고 하는 26세입니다. 피해자는 루스 조지라고 하는 19살입니다. 대학생이죠. 무시당하자 화가 나서 즉 이 루스 조지가 귀가를 하지 않자 가족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발견됐어요. 경찰이 발견했지만 CPR을 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이 사건 장소는 시카고, 일리노이 아마 주립대학일 것 같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이죠. 이제 이 피해자가 대학 사교클럽 행사에 갔다가 우버를 타고 자신 있는 차로 이동을 했고 자신 있는 차를 타려고 할 때 이 도널드 셔먼이 캣콜링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거기는 모르면 CCTV에 있는 것만 보면은 캣콜링을 시도했고 이 조지가 그러니까 도널드 셔먼이 루스 조지의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랐고 거기서 죽인 건 아니고 목을 졸라서 끌고 들어가서 루스 조지의 차 들어가서 강간을 한 뒤에
살해했습니다. 전혀 둘 사이는 모르는 사이고. 그래서 왜 죽였냐 그랬더니 뭐 예쁘다고 생각해서 말을 걸려고 했지만 조지가 무시해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의 친구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부분들.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조지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캣콜링을 당했고 상황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했지만은 낮에도 있었고 밤에도 있었는데 이 계속 벌어졌다. 근데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사실 캣콜링을 무시한 후에 벌어지는 여자가 그것은 가장 큰 악몽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성이고 젊은 여성이고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남성이 당신 마음에 드는데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그 두려운 상황이죠. 제가 제 책에 썼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이라는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쓴 책은 신림동 전철역에서 이 길거리 헌팅을 당하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은 여성이 느끼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액면 그대로 남자가 진짜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천만에 맞습니다. 그거는 습관적인 성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고 반응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런 것을 즐기려고 하는 성범죄자입니다. 100이면은 95명은 그렇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 아주 일부지만은 진짜 뭐 술 한잔 먹고 길 가는 여성한테 이렇게. 근데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쭙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정답은 단호하고 그렇지만 모욕적이지 않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남자친구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정보를 줄 필요 없어요. 전화번호 주십시오. 전화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용무가 바빠서 이동하겠습니다. 아니면 거절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보통 또 하죠.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럼 한 번 더 단호하게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명확히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도 할 때는 바로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사실 그럴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캣콜링 범죄자들은 주변에 혼자 있는 거 혹은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을 노려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될 건 자극적인 뭐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때린다거나 그런 자극적인 행동은 되도록이면 물론 자기가 진짜 뭐 무도 유단자나 막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한 명 정도 상대할 수 있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자극적인 말이나 이런 공격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그거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그 의사를 밝힐 때는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뭐 그럼 뭐 자주그리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나 뭐 이런 거는 그걸 애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의미로 남자들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는 걸 그 사람한테 명확히 하고 그 사람이 이건 성희롱이 아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성희롱이 아니지만 내가 느끼기엔 성희롱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더 그러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단호하고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약간 거리를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짝부터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약간 한 걸음 물러서 갔고, 그러면 한 두세 걸음 정도, 한 1m 정도 뛰어서 얘기를 하고, 이 거리도 중요합니다. 거리도 중요하고요. 명확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어두운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인적이 없는 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데는 평소에도 좀 피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걸 생각하고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먼저 마음을 진정하십시오. 진정하고 주위 상황을 파악을 짧은 시간 안에만 하십시오. 뭐라고 하면 잠깐만요 라고 잠깐 쉬움업을 한번 해도 되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주변을 잠깐 눈치를 보면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옆에 어떤 아주머니라든가 아니면 좀 나이 지극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같은 연배의 여성이라든가 그러면 명확히 얘기를 하십시오. 딱 지적해 갖고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할아버지 저 좀 도와주십시오. 누구든 좋습니다. 저기 언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와달라고 명확히 해야 됩니다. 뭐 저기요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그 도움을 요청받는 사람이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떠날 수 있습니다. 명확히 도와주십시오. 전제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거절을 한 뒤에는 바로 뒤돌아 뛰어가면 안 되고 천천히 이동하되 뒤를 좀 보고 그때 밝은 곳 예를 들면은 마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이런 식의 정신 번쩍 차리는 정신을 딱 차리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 식으로 어쨌든 지금 뭐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루스 조지가 도널드 셔먼한테 무슨 욕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모욕적인 말을 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도널드 셔먼이 공격을 하고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느끼는 겁니다. 루스 조지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이건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죠? 그럼 그런 범죄자는 치안당국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당했을 때는 이 루스 조지가 사실은 좀 안타깝게 좀 부족한 면은 뭐냐면 주변 상황을 파악을 못한 겁니다. 주변 상황에 자기 혼자밖에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데 대놓고 거절의 말을 딱 하고 나서 그 상황 파악을 좀 하는 거. 만약에 이게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경우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호한 말을 하되 처음 단호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감정 상태가 바뀐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좀 전화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끌면서 그 공간을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를 살피지 못한 루스 조지는 그게 가장 문제. 왜냐하면 캣콜링을 했는데 도널드 셔먼이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막 탁 하고 쏘아붙이고 돌아섰다. 약점을 보인 거죠. 그렇죠? 물론 쏘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보이면 안 되죠. 쏘아붙인다 하더라도 한번 단호하게 얘기하고 조금 물러나서 상황을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루스 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주변 상황을 명확히 봐야 된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좀 벌고 차가 있다 그러면 차 안으로 빨리 도망간다든가 아니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사람을 이건 성범죄자니까 안심시키는 뭐 저기 착한 분 같은데
지금은 이런 건 여자가 겁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을 봐야죠. 내가 지금 조금 단호한 말을 했을 때 공격을 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캣콜링 문제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은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 여자 초등학생, 여자 초등학생, 남자 초등학생, 여자 중학생, 남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이런 걸 일종의 성교육에 포함해서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20살 넘은 30살 넘은 분도 아마 이렇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단호하게 행동하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물론 원래 그런 놈들이 이렇게 있는 곳은 사실은 경찰의 치안이 잘못된 거고 실제로 시카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죄가 없습니다. 그건 시카고 경찰 당국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로스조지는 그런 지역에 가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이제 사회 초년생들, 여대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 벗어나서 대학을 다니면서 아니면 이런 데서 일정 정도의 그 해방감을 느끼면서 조금 더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독립적인 생활이라 하더라도 보완이 되는 독립적인 생활을 항상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독립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켜야죠.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길거리 헌팅과 캣콜링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아주 정식으로 강연을 하나 만들어 갖고 제가 좀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에서는 이전부터 이제 내일 이제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 시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편파 TV에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데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유럽식 그 정보 보호 조치가 안 돼 있고 그냥 빅데이터를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생각은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보지도 않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돌대가리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놈들보다 더 잘 알죠. 그런데 달콤한 유혹인 만큼 위험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도를 미리 체크하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한번 터지게 되면 이건 터지고 난 다음에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3법에 대한 통과는 사실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건데 신중하자는 말이 통과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지. 유럽 정도의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보완이 돼 있느냐를 검토한 다음에 우리나라 카드사들 은행 보십시오. 개판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경찰에서는 빅데이터로 범죄 예측, 클루라고 합니다. 치안 강화 신고를 했는데 신고 건수가 23%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뉴스원에서 스마트 치안 이렇게 해서 AI로 이걸로 사실 이건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이제 편파 TV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하는 게 했는데 상당히 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일시 중지를 한 거고 근데 경찰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치안이라고 해서 그 얘기는 이겁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지난 10월부터 6주간 인천시 16개 지역을 경찰관 순찰자 배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해봤습니다.
경찰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지원관리원에서 이런 분석을 시행했는데 치안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송도, 인천의 송도, 청라, 신도심하고 국제공항, 국가산업단지 등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시범적이란 말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송도, 청라이라든가 국제공항,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진 입니다. 글쎄 이런 데가 범죄가 크게 높지도 않을 거고 기존의 범죄 패러다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경찰은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5대 강력 범죄와 무질서, 주치자, 시비 뭐 이런 거 일일이 신고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월 1, 2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다 모아갖고 그 데이터 플러스 거긴 뭐 112 신고 범죄 통계의 치안 데이터하고 카드 사용, 항공사진, 전화, 매출 정보 이런 것들 빅데이터를 결합해갖고 어느 시간대에 범죄가 어느 시간대에 무질서가 많이 발생하고 시간대 얘기하고 공간 얘기하고 뭐 유동 인구 얘기하고 사진 뭐 하고 이런 걸 다 해갖고 이런 걸 찾아낸 거죠. 이게 AI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2600의 환경 요인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를 따져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AI한테 이걸 학습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떤 요인이 이런 환경적 요인이 많은 데에서 어떤 범죄와 어떤 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위험하다고 하는 건 그겁니다. 빅데이터 부분에서 유동인구, 신용카드 매출, 항공사진 등등 이런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들이죠. 근데 이거는 양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값을 가지죠. 1, 2, 3, 4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죄 통계란 것은 대단히 불안정하다고. 살인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가요? 그럼 치사는 뭡니까? 폭행치사? 상해치사? 성범죄는 뭐죠? 캣콜링은 성범죄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캣콜링이 성범죄 아닙니다. 즉 폭력. 폭력이 어떤 걸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AI의 문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범죄 통계는 법적 가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범죄 통계 데이터, 매우 잘못되어 있는 범죄 통계 데이터를 빅데이터한테 입혔을 경우 결과가 일정 정도 흐름은 나오겠지만 그게 실제로 맞을 수 있느냐? 타당도가 높을 수 있느냐? 매우 불안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와 비슷한 걸 벌써 20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AI는 아니라도 통계 프로그램을 돌렸죠. 그때도 걔네들도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막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했는데 경찰들이 일종의 그 엉망인 데이터 산출이 된 거죠. 왜? 애초에 범죄 통계 자체가 인종 편향적이. 즉 애초에 그때까지 축적된 막대한 범죄 통계는 인종 편향적인 결과예요. 살인, 강도, 폭력, 절도는 흔히 말하는 흑인들, 히스패닉의 이런 범죄는 다 기록되고 오히려 오버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지만 백인들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것도 사라져버려. 그런 잘못된 아주 엉망인 범죄 통계를 갖다 붙여놓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AI는 학습할 수밖에 없고 산출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값도 그거밖에 안 되죠. 이상하죠. 계속 보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지금 경찰청에서 AI를 통해서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범죄 통계를 붙여서 새로운 스마트 채널을 하려고 하면은 빅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쨌든 데이터 산법을 통과돼 갖고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데이터 산법에서 몇 개를 조합하면 그 사람의 신원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신원이 나온 게 일종의 인종 프로파일링이 돼 갖고 엉뚱한 값을 산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 누가 책임지냐? 애초에 이 AI를 통한 범죄 통계 분석을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범죄 통계를 현실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냥 지금의 민주적 가치에 맞는 쪽으로 재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지금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 엉망인 범죄 통계를 빅데이터로 오히려 옹호해주는 그냥 똑같이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경찰 이놈들은 경찰이라든가 지금 정부는 지적에 눈이 멀어갖고 이 임박한 이 엄청난 그 공황 상태를 애써 눈 감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 무식한 인간들입니다. 이건 무지한 거예요. 걱정입니다, 진짜. 진짜 4차 산업혁명 때 4차 혁명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으면은 기존의 베리어블, 가치 베리어블을 재조합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러지 않고는 미국이 20년 전에 범한 오류를 또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폭력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부익부라도로 수용하고 말죠. 그래서 미국은 그래도 최소한 사법 시스템이 분리돼 있고 언론도 그래도 뭐 개판인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견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장난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게 참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참 어쨌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정리하죠. 지난 작년 10월 24일 제가 이제 크라임에서 했던 춘천 연인살해라고 하는 전 이거 연인살해라고 하면 안 된다. 춘천 이제 약혼녀 살해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범인이 이 사건은 뭐냐면 상견례를 앞두고 자신의 예비 신부 아니면 결혼을 앞둔 사람 목졸라 살해하고 잔혹하게 아주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잔혹하게 훼손을 해갖고 했어요. 끝내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의 범인은 실제로는 심리검사에서는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여성한테 접근을 했고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어요. 일종의 물론 우리 말로는 스토킹이지만은 이거는 일종의 그 세뇌 범죄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물론 지금 상태로도 무기징역을 받았지만은 이 상태에서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감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재판이 진행된 과정에서 왜 죽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석방 얘기할 때 그걸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가장 우리나라의 이 재판 시스템, 재판을 하고 그 범죄자의 동기를 파악하는데 매우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저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15년 뒤에 가석방 시켜주네? 가석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동기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도소에서 수용생활 잘하고 아주 교도관들한테 지금은 무기징역이지만 이제 15년 만에 나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얘 무기징역이지만 얘가 나이가 28입니다. 15년이면 기껏해야 45도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행령을 하고 이런 이 검사나 판사 같은 이런 거를 실제로 힘을 갖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기징역 나왔으니까 잘 나왔네.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결함이 있습니다. 분명. 상당히 큰 결함이 있습니다. 무기징역 때렸다고 안심하고 천만에 맞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중국 동포가 있는데 한날 2명을 살해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죠. 처음에는 그날, 그러니까 이제 날짜는 저겁니다. 지난 5월 14일 날 금천구에 서울 금천구의 한 옥상에서 그냥 옥상에서 그냥 술을 먹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바로 한 5시간 정도 전에 고시원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을 신체를 상당히 많이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체를 거기다 유기를 했죠. 그러고 그 다음에 옥상에서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가 제가 보기엔 술을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술은 핑계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들킨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한테.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경찰이나 검찰은 이 등신같이 뭐라고 했냐면 이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즉, 왜 죽였어? 아니, 옥상에서 술 한잔 먹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갖고 죽였다.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경찰,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애초에 6시에 7시면 왜 죽였어? 뭐 소음 문제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크라임에서 이 사건은 너무 이상하다. 이 사람은 중국 동포고 이거는 일종의 히트맨일 수 있겠다. 예를 들면은 암살자 아니면은 암살자라기엔 좀 그런데 일종의 청부살인자일 수 있겠다. 돈 받고. 중국에는 몇백만 원 가지고도 사람 주는 애들이 널렸으니까 조금 더 준다고 하고 너 한 십몇 년 있어 라고 하면 그런 놈도 많다. 이거를 이 경찰과 검찰은 그냥 묻지마 살인을 본 거예요. 이거는 수사가 너무 미진한 겁니다. 이거는 이 범인은 급설질러 죽였고 범행 동구를 구입했고 근데 본인은 아무나 죽이려 흉기를 구입했다고 했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현병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은 정신감정 결과일 뿐이지 그 이전에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조현병이 생겼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이가 몇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30살이에요. 30살. 30살인데 우리나라에 와갖고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조현병이 생겼다? 그럼 중국에서는 어땠냐? 중국에서 어땠는가에 대한 걸 파악해야죠. 근데 지금 이게 45년을 받았어요.
1심이에요, 1심. 그럼 2심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이제 그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 무기징역에서 떨어진 거죠. 자, 그럼 2심 어떨까요? 30년 되겠죠? 30 넘어가면 대충 그 정도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충 이제 구체적인 동기가 밝혀지지 않으면 얘도 30살인데 한 15년? 3분의 2니까 한 30년에 15년, 20년 정도? 3분의 2? 20년 정도 살고 그럼 한 50이죠? 그 20년 사는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중국엔 가능해요. 최소한 뭐 한 4, 5천만 원 이상 죽여서 너 20년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대신 5천만 원 줄게. 그러면 이런 애들 구할 수 있습니다. 제 농담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경찰과 검찰에서는 도대체 제대로 수사를 한 건지, 정신감정, 병력감정은 중국에서의 정신병력에 대한 걸 받아본 적이 있는지, 왜 검찰은 갑자기 묻지마 살인이라고 얘기를 한 건지, 제대로 정신감정을 받은 건지, 실제로 동춘동 살인 사건의 여고생이 공주치료감호소에 그 의사를 속이는 거 어렵지 않죠? 딱 조현병, 어떻게 조현병처럼 보이는지 그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놓고 그걸 훈련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 흔해지는 게 아까 춘천 사건도 그렇고 너무 불안합니다.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제대로 수사가 된 건지. 저는 그러니까 수사가 됐어. 형량을 무기징역 아니면 30년 받았어. 어떤 놈 20년 받았어. 그걸로 끝.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가석방 시스템, 그리고 얘들의 나이, 그리고 얘들이 출소해서 이거 생각하고 하면은 중국에서 넘어온 청부살인자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범죄자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는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종신형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가석방은 종신형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어차피 사형은 집행 못한다 하더라도 진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든가 상한을 없애는, 그리고 손해배상 철저하게 받아내고 손해배상 상한 없애고 유기징의 상한도 없애는 게 종신형으로 만드는 가석, 이게 반드시 필요. 가석 없는 종신형이 없으니까 이런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 사법당국은 명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정의가 실현된 겁니까? 여러분? 답답합니다, 진짜.